(25화) 줄거리. 송고는 오국태가 위중하다고 누이 손부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유비의 아들 아두를 동호로 데려오게 함으로써 형조와 맞바꾸려 하지만 조자룡의 저지로 이 일은 무산된다. 이 일을 핑계로 송고는 형주를 치려 하나 조조의 대규모 군사가 쳐들어오므로 형주 공략을 미루고 조조를 맞이한다. 이듬해 봄 조조는 송곤의 편지를 받고 물러나고 방통은 유비에게 3가지 계책을 말하는데 유비는 중간 계책을 선택하여 거짓으로 형주로 돌아가는 길 중간에 요충지를 지키는 양해와 고패를 죽이기로 한다. 한편 서천의 장송은 실수로 유비에게 보내는 서찰을 들켜 유장에게 참해지고 현덕이 2장수를 죽이고 부수간에 운고했다는 소식에 유장은 놀라 5만 군사를 급파해 낙성을 지켜 유비를 맞게 한다. 그러나 낙봉파에서 유비는 걸출한 모사 방통을 잃게 되고 군사 공명이 서촉으로 급히 지원을 나선다. 제46장 명장 엄한. 공명이 장비와 조은으로 더불어 서천을 쳐들어오는데 이미 장비는 파군성 밖에 이르렀다 하고 세작이 파군태수 엄한에게 비보를 전한다. 엄한은 촉중에서도 명장으로 이름나니요. 나이가 비록 많으나 정력은 젊은이들을 누르며 경궁을 잘 쏘고 큰 칼을 잘 써서 10,000명의 사내도 당해내지 못할 용맹을 가지고 있었다. 장비가 이르렀다 들어도 엄한이 지키는 파군의 성곽에는 항복하는 깃발이 오르지 않았다. 진군한 이래로 비로소 장비는 투구의 끈을 졸라매었다. 장비가 성박 심리에 영체를 세워 사람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며 말했다. 그 늙은 필부에게 이렇게 말해라. 어서 항복하면 너희 성안 가득한 백성의 목숨을 살려주마. 만약 귀순하지 않으면 즉시 성곽을 밟아서 늙은이나 어린이도 남겨두지 않겠다. 한편 엄한은 파군에서 유장이 법정을 보내 현덕을 서천으로 불러들인 것을 듣고 가슴을 치며 한탄했다. 이것이 이른바 외진산 속에 홀로 앉아 호랑이를 불러들여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격이로구나. 그뒤 그는 현덕이 부관을 점거한 것을 듣고 크게 노해 여러 차례 병력을 이끌고 가서 싸우고자 했으나 이쪽 길로 적병이 들어올까 두려워했다. 그날 그는 장비가 병력을 이끌고 온 것을 듣고 곧 본부 5,6천의 인마를 거느려 적병에 맞설 준비를 했다. 누군가 계책을 말한다. 장비는 당양의 장판에서 큰 소리로 호통쳐 조조 병력 100만을 쫓아냈습니다. 조조도 그의 풍문만 듣고도 피하니 가볍게 맞설 수 없습니다. 이제 다만 해자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게 쌓아 견고히 지켜야지 출전하면 아니 됩니다. 적군은 군량이 없어 불과 한 달 만에 자연히 퇴거할 것입니다. 게다가 장비는 성미가 열화 같아 오로지 사졸들을 매질할 뿐입니다. 만일 싸우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노할 것이고 노하면 그 난폭한 기운으로 군사들을 대할 것입니다. 군심이 변할 때 틈을 타서 공격하면 장비를 잡을 수 있사옵니다. 엄한이 그 말을 따라 군사들에게 일러 모조리 성 위에 올라 수호하도록 했다. 문득 어느 군사가 크게 외친다. 성문을 열어라. 엄한이 일러 들어오게 해 그에게 묻는다. 그 군사가 고하기를 장장군께서 자신을 보냈다며 장비의 말을 그대로 이야기한다. 엄한이 크게 노해 욕한다. 필부놈이 어찌 감히 이렇든 무례하냐. 나 엄장군이 어찌 도적에게 항복할 사람이겠는가. 무사를 불러 그 군사의 귀와 코를 잘라 장비의 영체로 돌려보냈다. 군사가 돌아와 장비를 만나 통곡하며 엄한이 이렇게 신체를 훼손하며 욕했다고 한다. 장비가 크게 노해 이를 갈고 눈을 부릅뜨고 갑옷을 걸쳐 말에 올라 수백 길을 거느려 파군성 아래로 달려가 싸움을 걸었다. 성 위에서 군사들이 온갖 욕을 다한다. 장비가 성급하게 몇 번이나 조교 쪽으로 쇄도했지만 성의 해자를 건너야 하는 데다 화살을 난사하니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저녁이 되도록 아무도 나오지 않자 장비가 뱃속의 노기를 억누르고 영체로 돌아갔다. 이튿날 이른 아침 다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도전한다.
어만이 성의 막루 위에서 화살 한 발로 장비의 투구를 마친다. 장비가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내가 늙은 내 놈을 사로잡아 내 고기를 씹어주마. 저녁에 이르러 헛되이 돌아갔다. 3일째 되던 날 장비가 군사를 이끌고 성벽을 따라 돌며 욕한다. 원래 이 성은 산성이라 그 둘레는 모조리 험준한 산이다. 장비가 몸소 말에 올라 등산에 성안을 내려다보니 성안 군사들 모두 갑옷을 걸치고 5대 대열로 나눠서서 성안에 매복해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백성들이 오가며 벽돌과 돌을 나르고 서로 도와 성을 지킨다. 장비가 일러 기병은 말에서 내리고 보병은 모두 앉게 해 적군을 유인해 싸우려 했지만 적군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 다시 하루 종일 욕하다가 헛되이 돌아갔다. 장비가 영체 안에서 생각에 잠긴다. 종일 크게 욕해도 그가 나오지 않으니 어찌해야겠나. 갑자기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 군사들에게 일러 앞으로 가서 싸움을 걸지 말고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영체 안에 머물며 전투를 기다리게 했다. 그리고 40~50명의 군사에게 지시해 곧장 성 아래로 가서 소리 높이 욕하여 어만의 군사들을 유인해 시살하라 한다. 장비가 주먹을 문지르고 손을 비벼 싸울 준비를 하며 오로지 적군이 오기를 기다린다. 군사들이 연이어 사흘을 욕했지만 적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장비가 눈썹을 잔뜩 찌푸리더니 다시 한 가지 계책을 짜내 전령하여 군사들에게 시키기를 사방으로 흩어져 땔감을 베고 경로를 수색하되 나가서 싸움을 걸지는 말라고 했다. 어만이 성중에서 살피니 날마다 장비의 동정이 보이지 않아 속으로 의욕이 생겨 수십 명의 군사들을 장비에 땔감 모으는 군사로 위장해 몰래 성을 나가 적군 안에 섞여들어 산속에서 탐지하게 했다. 그날 군사들이 영체로 돌아오자 장비가 영체 가운데 앉아 발을 구르며 크게 욕한다. 어만 늙은 필부가 내 분통을 터뜨려 죽이겠구나. 그런데 군중에서 서너 명의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장군, 노심초사하실 것 없습니다. 요 며칠 찾아보니 좁은 길이 하나 있어 파군으로 몰래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장비가 고의로 크게 외친다. 그런 곳이 있는데 어찌 빨리 말하지 않았느냐. 모두 말한다. 요 며칠 사이 겨우 알아낸 것입니다. 일을 지체할 수 없으니 오늘 밤 이경에 밥을 지어 먹고 삼경 달 밝을 때 영체를 고도 모두 일어나 사람은 입에 나뭇가지를 물고 마른 방울을 제거해 몰래 갈 것이다. 내 친히 전면에서 길을 열 터이니 너희들은 차례대로 따라와라. 명령을 내려 온 영체에 알렸다. 새작으로 들어온 군사가 이 소식을 듣고 성으로 돌아가 모조리 어만에게 보고하자 어만이 크게 기뻐 말했다. 나는 필부놈이 못 견딜 줄 알고 있었다. 내 놈이 좁은 길을 몰래 지난다 하지만 식량과 치중을 뒤에 둬야 할 것이니 내가 뒷길을 끊으면 내 놈이 어찌 지나갈 것인가. 무모한 필부놈이 내 계책에 빠졌구나. 즉시 전령하여 군사들에게 일러 대적할 준비를 갖추라 했다. 오늘 밤 2경에 밥을 먹고 3경에 성을 나가 수목 우거진 곳에 매복하겠다. 장비가 길목의 좁은 길을 지나게 하고 그 뒤 수레와 짐이 올 때 일제히 거침없이 돌진한다. 호령을 전하고 점점 밤이 되자 어만의 전 부대가 모조리 포식한 뒤 갑옷을 걸치고 준비를 마쳐 성을 나가 오로지 북소리만 기다렸다. 어만은 몸소 수십 기의 비장을 거느려 말에서 내려 숲속에 매복했다. 대략 3경이 지나 멀리 장비가 몸소 앞장서 장팔사모 비껴든 채 말을 몰아 군사를 거느려 전진한다. 3리를 못 가 배후에 수레와 짐과 인마가 속속 진발한다. 어만이 환하고 뚜렷하게 보고 일제히 북을 울리게 하니 사방에서 복병이 모조리 일어났다. 수레와 짐을 빼앗고 있는데 배후에서 한바탕 징소리가 울리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뜻밖에 달려들며 크게 호통친다. 늙은 도저가 달아나지 마라. 내 마침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만이 급히 고개를 돌리니 앞장선 한 명은 표범머리에 고리눈, 제비턱에 호랑이 수염, 장팔사모 들고 새까만 말을 탄 바로 장비이다. 사방에서 징소리 크게 진동하고 군사들이 쇄도한다. 어만이 장비를 발견하고 당황해 어찌 손쓸지 몰랐다. 교전 1합이 못돼 장비가 일부러 실수하는 척한다.
어만이 한 칼에 배로 오지만 장비가 슬쩍 피하며 부딪혀 들어와 어만의 갑옷솔기를 잡아채 사로잡아 온다. 그를 땅바닥에 내던지니 군사들이 달려와 밧줄로 묶는다. 알고 보니 앞서 지나간 사람은 가짜 장비이다. 또한 어만이 북소리를 신호로 삼을 것을 헤아린 장비가 도리어 징소리를 신호로 삼은 것이다. 징소리의 군사들이 일제히 이르니 서천 병사들 태반이 갑옷을 버리고 창을 거꾸로 잡고 항복한다. 장비가 파군성 아래 세도하니 후군은 이미 스스로 성에 들어가 있었다. 장비가 소리쳐 백성을 사륙하지 말라 하며 방문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도부수들이 어만을 끌고 왔다. 장비가 대청 위에 앉아 있는데 어만은 무릎을 꿇으려 하지 않아 장비가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크게 꾸짖는다. 대장께서 오셨거늘 어찌 항복하지 않고 감히 맞섰느냐. 어만이 전혀 두려운 빛 없이 대받아 장비를 꾸짖었다. 너희가 의롭지 못하게 우리 고을을 침범했다. 목이 잘릴 장군은 있을지언정 항복하는 장군은 없을 것이다. 장비가 크게 노해 좌우에 호통쳐 참아라 했다. 어만이 소리친다. 이 도적 필부놈아, 뵈려면 뵐 것이지 왜 화를 내느냐. 어만의 목소리가 웅장하고 얼굴빛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을 본 장비가 화를 내다 기뻐하고 계단을 내려가 좌우를 꾸짖어 물리고 친히 그 포박을 풀어주고 옷을 가져다 입힌다. 그를 부축해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혀 머리 숙여 절하며 말한다. 장군은 저의 실언을 용서하오. 내 일찍이 노장군이 호골지사인 것을 모른 바 아니었소. 어만이 그 은희에 감격해 항복한다. 장비가 서촌으로 들어갈 계책을 묻자 어만이 말한다. 패군 지장이 두터운 은혜를 입어 보답할 길이 없으니 바라건대 개나 말의 수고로움을 다하겠소. 활을 당겨 화살 한쪽 쓸 것 없이 곧바로 성도를 취할 수 있소. 장비가 어만에게 계책을 묻자 그가 말한다. 여기서부터 낙성까지 관문과 요충지를 지키는 것은 모두 이 노부의 소관이고 관군들 모두 내가 장악하고 있소. 이제 장군의 은혜에 감격해 보답할 길이 없으니 노부가 앞장서 이루는 곳마다 모조리 불러내어 투항시키겠소. 장비가 감사에 마지 않는다. 이에 어만이 앞장서고 장비가 군사를 이끌고 뒤따른다. 무릇 다다르는 곳마다 모조리 어만의 소관이라 모조리 불러내어 투항시킨다. 주저하며 결단하지 못하는 이가 있으면 어만이 말했다. 나도 이미 투항하였거늘 하물며 자네가 어찌하겠는가. 이에 바람 앞에 풀처럼 귀순하니 한바탕 싸운 적이 없었다. 한편 공명은 이미 출발하는 기일을 현덕에게 알리며 모두 낙성에서 모이자 하니 현덕이 관리들과 상의했다. 이제 공명과 익덕이 양갈래로 나눠 서천을 취하러 와서 낙성에서 모여 함께 성도로 들어가겠다 하오. 수륙으로 배와 수레를 동원해 이미 7월 20일에 출발했으니 이때 그들의 도착을 기다려 진병해야겠소. 황충이 말한다. 장임이 날마다 도발했지만 아군이 성중에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해이해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을 터이니 오늘 야간에 병력을 나눠 영체를 덮이면 대나처럼 무찔러 이길 것이옵니다. 현덕이 이를 따라 황충에게 일러 병력을 이끌고 왼쪽 길을, 위원에게 일러 병력을 이끌고 오른쪽 길을, 그리고 현덕은 가운데 길을 취한다. 그날 밤 이경에 세 갈래 군마가 일제히 출발했다. 장임이 과연 준비하지 않았는데 한군이 큰 영체로 몰려들어 불을 놓으니 맹렬한 불공이 허공을 찔렀다. 총나라 병사들이 달아나는 것을 밤새 낙성까지 뒤쫓아 성중의 병력이 접응해 장임의 군사가 성으로 들어갔다. 현덕이 가운데 길을 들어가서 영체를 세웠다. 다음날 병력을 이끌고 곧장 낙성에 다다라서 성을 에워싸 공격했다. 장임이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 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공격 나흘째 현덕 스스로 일군을 거느려 서문을 치고 황충과 위원에게 명령하여 동문을 치게 하여 남북의 성문을 남겨 적병들을 달아나게 하려 했다. 장임이 바라보니 현덕은 성문에서 말을 타고 왕래하며 공성을 지휘하는데 진시부터 미시까지 이르러 사람과 말이 점점 힘이 다한다. 장임이 오랑과 내동 두 장수에게 일러 병력을 이끌고 북문을 나가서 동문을 돌아 황충과 위원에게 맞서게 했다.
자기는 도리어 군사를 이끌고 남문을 나와 서문을 돌아 홀로 현덕을 맞이해 싸웠다. 성내에서 모조리 백성과 군사를 일으켜 송을 올라 북을 치고 함성을 질러 돕게 했다. 한편 현덕은 붉은해가 서쪽으로 저물자 후군에게 지시해 먼저 물러나게 했다. 군사들이 몸을 돌리자 성 위에서 한 차례 함성이 일더니 남문에서 군마들이 돌출한다. 장임이 곧바로 군중으로 달려들어 현덕을 잡으려 하자 현덕의 군중이 크게 어지러워졌다. 황충과 위연도 오랑과 내동이 막아서서 양쪽 다 서로 돕지 못했다. 현덕이 장임을 막지 못해서 말을 돌아 산소 외진 좁은 길로 달아났다. 장임이 뒤쫓아 점점 다가온다. 현덕 홀로 말을 몰지만 장임은 몇 길을 거느려 뒤쫓았다. 현덕이 앞만 보고 힘껏 채찍을 가하는데 문득 산길에서 일군이 치고 나오자 현덕이 마리에서 울부짖는다. 앞은 복병, 뒤는 추격병,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런데 달려오는 군사들 선두의 대장은 바로 장비다. 알고 보니 장비는 어만과 더불어 마침 그 길을 따라오다가 멀리 먼지구름이 일어나자 서천 병사들과 싸우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장비가 앞장서 오다가 바로 장인과 마주쳐 곧 엉겨 싸운다. 10합 남짓 싸우자 배후에서 어만이 병력을 이끌고 크게 진격한다. 장임이 불이 나게 몸을 돌리자 장비가 곧장 성 아래까지 뒤쫓았다. 장임이 성에 들어가서 조교를 거둬 올린다. 장비가 돌아가 현덕을 만나 말한다. 제갈 군사는 강을 거슬러 오느라 아직 도착하지 못해서 오히려 제가 선두의 공을 빼앗았소. 산길이 험조하거늘 어찌 아무 군사도 가로막지 않고 거침없이 진격하여 먼저 이곳에 당도했느냐. 도중에 관문과 요충지 45곳 모두 노장군 어만의 공으로 통과하니 덕분에 여기까지 털끝만치도 힘들지 않았소. 그리고 어만을 의롭게 풀어준 일을 처음부터 한바탕 이야기하고 어만을 데려다 현덕에게 보이자 현덕이 고마워했다. 노장군의 힘이 아니었던들 무슨 수로 내 동생이 여기에 올 수 있었겠소. 즉시 몸에 걸친 황금 갑옷을 벗어 그에게 하사하니 어만이 갑옷을 받으며 감격하여 마지 않았다. 이때 문득 정찰기병이 돌아와 보고한다. 황충과 위연이 서천의 장수 오란 내동과 싸우는데 성 안에서 오이와 유계도 병력을 이끌고 싸움을 도왔습니다. 양쪽에서 협공하자 아군이 막아내지 못해 동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장비가 듣더니 곧 현덕에게 청하여 병력을 양갈래로 나눠서 급히 구원하자고 했다. 이에 장비는 왼쪽으로, 현덕은 오른쪽으로 급히 달려갔다. 오이와 유계는 뒤에서 함성이 일어나자 황급히 성 안으로 물러났다. 오랑과 내동은 병력을 이끌고 오로지 황충과 위연을 뒤쫓다 도리어 현덕과 장비에게 퇴로를 끊기고 말았다. 황충과 위연도 말머리를 돌려 공격하니 오랑과 내동이 대적하기 어렵다 여겨서 어쩔 수 없이 본부 병력을 이끌고 투항했다. 현덕이 그 항복을 받아들여 병력을 거두고 성 가까이 영체를 세웠다. 장임은 두 장수를 잃고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하였다. 오이 유계가 말한다. 싸움의 형세가 심히 위급하니 죽기로 한바탕 싸우지 않고 어찌 병력을 물리겠소. 사람을 성도로 보내 주공께 위급을 고하면서 계책을 써서 맞서야 하오. 장임이 말한다. 내일 내가 일군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다가 거집해하여 달아날 테니 그때 일군이 나와 그 가운데를 자르면 가히 승리를 얻을 수 있으리이다. 오이가 말한다. 유장公께서 공자님을 보좌해 성을 지키시면 내가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돕겠소. 약속을 마쳐서 다음날 장임이 수천 인마를 거느려 깃발을 흔들고 함성을 지르며 성을 나가 도발한다. 장비가 말에 올라서 아무 말 없이 장인과 싸웠다. 불과 10한 남짓에 장임이 거짓으로 패해서 성벽을 돌아서 달아난다. 장비가 힘껏 뒤쫓는데 오이의 일군이 막아서고 장임도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오니 장비가 한가운데 갇혀 진퇴양난이었다. 어쩌지 못하는데 한 무리 군사가 강변을 따라 돌출했다.
장비는 장팔 삼어 휘날리며 활로를 열기에 힘쓰다가 문득 바라보니 일대 군마가 강변으로 나타나더니 앞선 일원대장이 창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오이와 싸우는가 싶더니 단 일합으로 그를 사로잡아 버리고 군사를 물리치고 장비를 구해낸다. 바라보니 조자룡이다. 장비는 반갑기 한이 없었다. 그러나 공명을 볼 수 없었다. 군사께서는 어디 계시오? 군사께서는 이미 당도하셨소. 아마 벌써 주공과 만나고 계실게요. 두 사람이 오이를 사로잡아 영채로 돌아갔다. 장임은 동쪽 성문으로 물러나 들어갔다. 장비와 조자룡이 영채로 돌아가 공명을 만났다. 간홍과 장안도 이미 군중에 와 있었다. 장비가 말에서 내려 인사하자 공명이 놀라 묻는다. 어떻게 먼저 올 수 있었소? 어만을 의롭게 풀어준 장비의 일을 현덕이 두루 말하자 공명이 축하한다. 장장군께서 계책을 쓸 줄 아시니 모두 주공의 흉복입니다. 조자룡이 오이를 앞송해 현덕에게 보이자 현덕이 말한다. 그대는 항복하지 않겠는가? 제가 이미 잡혀 어찌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현덕이 크게 기뻐 몸소 풀어준다. 공명이 물었다. 낙성 안에 몇 사람이 지키고 있소? 유장의 아들 유순과 그를 보자 하는 장수, 유계와 장임이 있소. 유계는 굳세게 싸우지 않으나 장임은 촉군 사람인데 극히 담력과 지략이 뛰어나 가볍게 대적할 수 없소. 먼저 장임을 잡은 뒤 낙성을 취하겠소. 그리고 공명은 다시 묻는다. 성의 동쪽에 있는 다리 이름이 무엇이오? 금안교요. 공명이 곧 말을 타고 그 다리가에 이르러 강물을 돌아 쭉 살피고 영채로 돌아와 황충과 위원을 불러 명령을 듣게 한다. 금안교 남쪽 오육리 양쪽 강둑 모두 갈대가 우거져 매복할 만하오. 위원은 창을 든 병사 1천을 거느려 왼쪽에 매복해서 오로지 말탄 장수를 사륙하시오. 황충은 칼을 든 병사 1천을 거느려 오른쪽에 매복해서 오로지 그들이 탄 말을 베시오. 저들 군사를 무찌르면 장임은 틀림없이 산의 동쪽 좁은 길로 달아날 것이니 익덕은 1천 군사를 거느려 그곳에 매복해서 그가 이르거든 잡으시오. 또한 조자룡을 불러 금안교 북쪽에 매복하게 했다. 내가 장임을 유인해 다리를 지나게 할 테니 그대가 곧 다리를 끊으시오. 다리 북쪽에서 병력을 이끌고 멀리서 돕는 형세가 되면 장임이 감히 북쪽으로 달아나지 못할 것이오. 남쪽으로 달아나 결국 내 계책에 빠질 것이오. 지시를 마치고 공명 스스로 적군을 유인하러 갔다. 한편 유장은 성도에서 낙성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듣자 타긍 장익 두 장수를 보내 싸움을 돕게 했다. 장임이 장익과 유계에게 지시해 성을 지키게 하고 스스로 타긍과 더불어 앞뒤 2개 대열로 나눠서 장임은 앞쪽 대열을, 타긍은 뒤쪽 대열을 맡아 적을 물리치러 성을 나섰다. 공명이 한 무리 무질서한 군사를 거느려 금안교를 건너서 장인과 대진했다. 공명이 사륜거를 타고 윤건을 쓰고 깃털 부채를 든 채 앞으로 나왔다. 그 양쪽으로 100여기가 빽빽히 호위하는데 멀리 장임을 가리켜 말했다. 조조가 100만 대군을 거느려도 내 이름만 들으면 주랭랑치거늘 지금 내가 뭐라고 감히 토항하지 않느냐. 장임이 보자니 공명 군사들의 대우가 가지런하지 못하므로 말 위에서 비웃으면서 말한다. 남들은 제관량의 용병이 귀신 같아 하던데 알고 보니 유명무실하구나. 장임이 창을 들어 부르자 군사들이 일제히 쳐들어간다. 공명이 사륜거를 버리고 말에 올라 달아나 다리를 건너갔다. 장임이 뒤쫓아 금안교를 건너자 현덕의 군사들이 왼쪽에서 어만의 군사들이 오른쪽에서 덤볐다. 장임이 계책에 빠진 걸 깨달아 서둘러 군사를 돌렸으나 다리는 이미 끊어진 뒤였다. 북쪽으로 달아나려 하니 언덕을 격하고 조자룡의 일군이 진치고 있다. 결국 감히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강을 따라 도주한다. 불과 5-6리를 달아나서 어느새 갈대가 빽빽한 곳에 다다르자 위원의 일군이 호련히 갈대숲에서 튀어나와 모조리 긴 창으로 마구 죽인다. 황충의 일군도 갈대숲에 숨어 있다가 긴 칼로 말발굽을 자른다. 말들이 모조리 쓰러지고 병사들 모두 결박되니 보군은 말할 것도 없었다. 장임이 수십 길을 거느려 산길로 달아나다 마침 장비와 마주쳤다.
장임이 달아나려 했지만 장비가 크게 호통치자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장임을 사로잡았다. 알고 보니 타긍은 장임이 계책에 빠진 것을 보고 벌써 조자룡에게 먼저 투항해서 한꺼번에 큰 영체가 적군에게 넘어간 것이다. 현덕이 타긍에게 상을 내리는데 장비가 장임을 압송해 왔다. 공명 역시 막사 안에 앉아 있었다. 현덕이 장임에게 말했다. 초계 장수들이 바람 앞에 불처럼 투항하는데 자네는 어찌 어서 투항하지 않았는가? 장임이 눈을 부릅뜨고 노하여 외친다. 충신이 어찌 두 주인을 섬기랴. 자네가 천시를 모를 뿐이네. 항복하는 즉시 죽음을 면하리라. 그러나 장임은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소리를 높여 현덕을 욕하기를 마지 않는다. 여러 말 말고 어서 죽여라. 나에겐 항복이 있을 수 없다. 옆에서 보고 있던 공명은 차마더 볼 수 없었다. 무인에게 인정을 쓰십시오. 어서 참하시어 그 이름을 깨끗하게 정케하십시오. 하고 고나니 드디어 장임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현덕도 그 의기에 깊이 느껴 시신을 거두어 금안교가에다 후이 장사 지내주었다. 열사가 한 번 죽되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법이라 비록 장임은 죽은 몸이 되었으나 그 이름과 그 넋은 하늘 높은 달빛처럼 밤마다 낙성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튿날이다. 현덕은 어만과 오이 등 한 무리 초계 항장들에게 명하여 앞장서게 하니 곧바로 낙성에 이르러 크게 외친다. 조속히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 낙성 백성들이 그래야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하고 유계를 불렀다. 유계가 성 안에서 크게 욕하자 어만이 화살을 뽑아들어 그를 쏘려 하는데 문득 성 위에서 어느 장수가 검을 뽑아 유계를 베어 쓰러뜨려서 문을 열고 투항했다. 현덕의 군마가 낙성으로 들어가자 유수는 서문으로 빠져나가 성도로 달아났다. 현덕이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유계를 죽인 이는 바로 무왕 사람 장익이었다. 현덕이 낙성을 얻어 장수들에게 크게 포상하였다. 공명이 건의한다. 낙성을 깨뜨려서 이제 성도도 단지 눈앞이나 오로지 걱정거리는 바깥 고을들의 불안정이요. 장익과 오이에게 명하니 조은과 함께 외수를 위무하고 강양과 건의 등의 소속 주군들을 평정하시오. 또한 어만과 타긍에게 명하니 장비와 함께 파소와 덕양의 소속 주군들을 평정하시오. 관리를 뽑아 죄를 다스려 평정하고 즉시 병력을 이끌고 성도로 돌아가 모여야 하오. 장비와 조은이 명령을 받아 따로따로 병력을 이끌고 떠났다. 공명이 묻는다. 낙성에서 성도로 가는 사이에 어떠한 관문과 요충지가 있소? 초계 항장들이 말한다. 다만 면죽간에서 막강한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면죽간을 얻으면 성도도 손에 침 뱉듯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공명이 곧 진격을 상의하자 법정이 말한다. 낙성은 이미 깨뜨려 촉당이 위태롭습니다. 주공께서 인의로서 사람들을 복종시키려면 일단 진병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서찰을 써서 유장에게 바치며 이해 득실을 두루 말하면 유장도 자연히 항복할 것입니다. 공명이 말한다. 그대의 말씀이 최선입니다. 곧 글을 써서 곧장 성도에 사람을 보내라 했다. 한편 유수는 달아나 그 부친을 만나서 낙성이 이미 함락된 것을 말했다. 유장이 놀라서 관리들을 불러 모아 상의했다. 종사 정탁이 계책을 바친다. 지금 유비가 비록 성을 공격하고 땅을 빼앗는다고 하지만 병력이 그리 많지 않을 뿐더러 선비들도 아직 그에게 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판의 곡식으로 먹고 그 군대에 군수품이 없습니다. 파소와 제동 땅의 백성들을 모조리 몰아서 부수 건너 서쪽으로 옮긴만 못하옵니다. 그 곡간과 들판의 곡식을 모조리 불사르며 도랑을 깊게 파고 보루를 높게 쌓아서 가만히 그들이 바닥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이 와서 싸우기를 청하여도 절대 허락하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아무 물자가 없어서 백일을 못 버티고 적병이 저절로 달아날 것이옵니다. 그 빈틈을 타서 공격하면 유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유장이 말한다. 그렇지 않소.
적병을 막아 백성을 편안히 해주는 것은 들었어도 백성을 수고롭게 움직여 적병을 방비한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했으니 이 말씀은 보전할 계책이 아니오. 의논하고 있는데 법정이 서찰을 보냈다는 보고가 올라와 유장이 사자를 불러들였다. 그가 글을 받치자 유장이 뜯어써 읽는데 대략 이러했다. 지난날 저를 보내시어 형주와 우호를 맺으라 하셨으나 뜻밖의 주공좌우에 올바른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형주는 옛정을 살펴서 친족의 우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공께서 깨달으시어 기순하시면 박대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바라건대 거듭 생각하시고 결단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유장이 발끈해 그 서찰을 찢어버리며 크게 욕했다. 법정이 주인을 팔아 부귀영화를 구하다니 은혜와 의리를 저버린 도적이로구나. 결국 그 사자를 성 밖으로 내치고 즉시 자신의 매제 비간을 파견해 군사를 이끌고 앞서가서 면죽간을 지키게 했다. 그 비간이 남양 사람으로 성은 이, 이름은 엄, 자는 정방인 사람을 청거해 함께 병력을 거느렸다. 그 당시 비간과 이엄은 3만 군사를 뽑아 면죽간으로 왔다. 익주의 태수 동아는 자가 유재로 남군 기강 사람인데 유장에게 글을 올려서 한중에서 병력을 빌어올 것을 청하였다. 유장이 말한다. 장로와 나는 대대로 원수인데 어찌 기꺼이 도와주겠소. 비록 우리와 원수라 하지만 유비 군대가 낙성에 있어서 형세가 위급하니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운 격입니다. 이에 득실로서 설득하면 반드시 기꺼이 따를 것이옵니다. 유장이 이에 글을 다듬어 써서 사자를 한중으로 보냈다. 마초가 아비 마등의 원수를 갚으려다가 조조에게 패하여 어디론지 종적을 감춘 지 어언 2해가 넘었다. 그 사이 마초는 강인의 무리에 섞여 있었다. 강병과 교로하여 농서의 주군들을 무찌르니 이르는 곳마다 항복하지 않는 곳이 없되 오로지 기주만 굳게 오랫동안 항거하였다. 양주의 자사 위강이 거듭 하우연에게 사람을 보내 구원을 청했지만 하우연은 조조의 말을 듣지 못했다 하여 아직 감히 출병하지 못했다. 위강은 구원병이 오지 않자 그 무리와 상의한다. 차라리 마초에게 토항함만 못하겠소. 참모 양부가 소리내 울며 간언한다. 마초 등은 반역도당이 온데 어찌 항복하겠습니까? 사세가 이러하니 항복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소. 양부는 간언하며 따르지 않았지만 위강은 성문을 크게 열어 마초에게 토항했다. 그런데 마초가 크게 노해 말했다. 너는 사세가 위급해 항복을 청하니 진심이 아니다. 하고 위강 이하 40여 명을 남김없이 못 빼고 말았다. 옆에서 한마디 하였다. 양부가 위강더러 항복하지 말라곤 했으니 그도 참하십시오. 이 사람은 의리를 지킨 것이라 참할 수 없소. 하고 마초는 오히려 그를 참장으로 등용하였다. 양부가 양관과 조구 2사람을 추천하자 마초가 그들 모두 군관으로 썼다. 양부가 마초에게 고했다. 제 처가 임조에서 죽었습니다. 아무쪼록 2달 남짓 쉬게 해주시면 돌아가 제 처의 장례를 치러 곧 돌아오겠습니다. 마초가 그 말을 따랐다. 양부가 역성을 지나서 무의장군 강서를 찾아가 만났다. 강서는 양부의 고종사촌이었다. 강서의 어머니가 바로 양부의 고모인데 이때 이미 82세였다. 그날 양부가 강서의 집으로 들어가서 고모에게 절하고 울며 고했다. 제가 성을 수비했으나 능히 지키지 못하고 주공은 죽었건만 따라 죽지 못했으니 부끄러워 고모님을 뵙지 못하겠습니다. 마초는 임금에게 반역하며 함부로 군수를 죽이니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를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역성의 주둔에 계시지만 조금도 도적을 칠 생각을 아니하시니 이 어이 인신의 도리라 하겠나이까. 말을 마치고 피눈물을 흘렸다. 강서의 모친이 듣기를 마치고 강서를 불러들여 꾸짖었다. 위 사공께서 피살된 것도 너의 죄다. 또한 양부에게 말한다. 너는 이미 항복한 사람으로서 그 녹을 먹으며 무슨 까닭으로 그를 토벌할 마음을 먹느냐. 제가 도적을 따른 것은 남은 목숨을 이어 주공의 원수를 갖고자 함입니다. 강서가 말한다.
마초는 영롱하니 쉽게 도모하기 어렵다. 양부가 말한다. 용맹은 있으나 지모가 없으니 도모하기 쉽습니다. 제가 이미 양간 조구와 은밀히 약속해 두었습니다. 형님께서 출병하시면 그 두 사람이 반드시 내응할 것입니다. 강서의 모친이 말한다. 내가 어서 도모하지 않고 또 언제까지 기다릴 테냐. 누군들 죽지 않느냐. 중이를 위해 죽으면 죽을 자리를 찾은 것이다. 내 걱정은 말거라. 혹시 나를 염려하여 못 움직인다면 내가 먼저 죽어 걱정을 덜어주겠다. 강소도 역시 일개 호남하다. 맹세코 도적을 치리라 결심하자 그날로 병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강서에게 두 장수가 있으니 곧 통병교의 윤봉과 조왕이다. 조왕의 아들 조월은 마초에 붙어 비장으로 있는 터였다. 조왕이 그날 응락하고 집으로 돌아가 그 처 왕씨를 만나 말한다. 오늘 강서 양부 윤봉과 함께 상의해서 위강의 복수를 하고자 하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 아들 조월이 지금 마초를 따르고 있어. 이제 출병하면 마초가 필시 우리 아들을 먼저 죽일 텐데 어찌해야겠소. 그 처가 소리 높여 말한다. 군부에 큰 치욕을 싣는데 비록 제 몸을 버려도 애석하지 않거늘 하물며 한낱 아들 하나이겠소. 당신이 아들을 살펴 떠나지 않으시겠다면 내 앞장서 죽고 말겠소. 조왕이 마침내 결단해 다음날 함께 병력을 일으켰다. 강서와 양부는 역성에 주둔하고 윤봉과 조왕은 기산에 주둔했다. 왕씨가 머리장식과 재물을 모조리 가지고 몸소 기산의 군중으로 찾아가 군사들을 포상하고 위로하며 그 무리를 격려했다. 마초는 강소와 양부가 윤봉 조왕과 회합해 병력을 일으켜 거사한다는 것을 듣고 크게 노해 즉시 조월을 끌어내 참했다. 방덕과 마대에게 명령해서 군마를 모조리 일으켜서 역성으로 세도했다. 강소와 양부가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양쪽이 진영을 갖추자 양부와 강서가 하얀 점포를 입고 나와서 크게 욕했다. 임금을 반역하는 의롭지 못한 도적아. 마초가 크게 노하여 쳐들어가자 양쪽 군대가 혼전한다. 강소와 양부가 마초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지라 대패에 달아난다. 마초가 병력을 휘몰아 뒤쫓는데 배후에서 함성이 일더니 윤봉과 조왕이 달려들었다. 마초가 급히 되돌리나 양쪽에서 협공하니 머리와 꼬리가 서로 돌보지 못한다. 이처럼 싸우고 있는데 측면에서 대군이 몰려왔다. 알고 보니 하우연이 조조의 군령을 얻어서 마침 군사를 이끌고 마초를 치러 온 것이었다. 마초가 어찌해도 세 갈래 군마를 막지 못하는지라 크게 패해 급히 되돌려서 밤새 달아났다. 해뜰 무렵 기성의 당도에 문을 열라고 외쳤지만 성 위에서는 화살을 난사한다. 양관과 조구가 성 위에 서서 마초를 크게 욕하고 마초의 아내 양씨를 성 위에서 한 칼에 베어서 그 머리를 내던졌다. 또한 마초의 어린 아들 셋과 아울러 가까운 친척 10여 명을 모조리 성 위로 끌어다 한 칼에 한 사람씩 베어 쓰러뜨린다. 마초가 목이 메이고 가슴이 막혀서 마류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하우연이 병력을 이끌고 오니 그 세력이 큰 것을 본 마초는 감히 싸우고 싶지 않아 방덕마대와 더불어 급히 한 줄기 도주로를 뚫었다. 앞쪽에서 강서 양부와 마주쳐 한바탕 싸우고 그곳을 뚫고 나오다 다시 윤봉 조왕과 마주쳐 또 한바탕 싸웠다. 이제 따르는 군마는 불과 5-60기에 불과했다. 마초는 허둥지둥 갈피 없이 달리다가 사경 전후에서 안개 속으로 성 하나가 우뚝 솟은 앞에 이르렀다. 여기가 어디냐? 옆에서 겁난 목소리로 누가 대답한다. 적군의 역성이외다. 역성? 따라라. 마초는 한마디 크게 호령하고 그대로 성내로 들어갔다. 용맹무쌍한 마초의 칼날은 성 안을 순식간에 피바다로 만들었다. 그래도 분이 가시지 않은 마초는 강서의 집으로 말을 달렸다. 마초에게 끌려 나오는 강서의 팔순 노모는 겁내는 빛이 조금도 없이 마초를 꾸짖다가 그의 칼 아래 죽었고 윤봉과 조왕의 전 가족 노소도 모두 죽인 바 되었으나 오직 조왕의 부인 왕씨만은 기산의 군중에 있었으므로 겨우 난을 면하였다.
이튿날 하우연이 대군을 거느리고 역성에 이르자 마초는 성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달아나기 20여리쯤 하였을 때 앞으로 일대 군마가 가로막는데 바라보니 양무가 앞을 섰다. 마초가 이를 갈며 말을 달려 창으로 찌르려 하니 양부의 형제 7이 일제히 달려 싸움을 돕자 마대와 방덕이 또한 마초를 도와 쳐 죽이니 한바탕 싸움에 양부의 아우 7은 모두 마초에게 죽인 바 되었고 양부의 몸은 5번이나 창 끝에 찔렸으나 오히려 죽기로 싸웠다. 뒤에서 하우연의 대군이 추격해오자 마초가 마침내 달아났다. 오로지 방덕과 마대 등 6, 7기가 뒤따라갈 뿐이었다. 하우연이 몸소 여러 고을의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강서 등에게 명하여 곳곳을 나눠 지키게 하고 수레에 양부를 태워 허도로 보냈다. 조조가 양부를 관내우로 봉했지만 양부는 사양했다. 신이 터럭만한 공이 없었고 죽을 자리에 죽지 못하였으니 군법에 비추어 죽음이 있을 뿐이온데 무슨 낯으로 직위를 받겠사옵니까? 하고 사양하였으나 조조는 더욱 이를 가상히 여겨 굳이 그에게 자기를 내리었다. 바람같이 나타났다 바람같이 사라진 마초. 마초는 과연 어느 곳으로 안식처를 찾았던가. 마초는 마대와 방덕과 함께 한중으로 장로를 찾아 몸을 의탁하였다. 장로가 크게 기뻐하며 마초를 얻었으니 서쪽으로 익주를 집어삼킬만 하고 동쪽으로 조조에게 맞설만 하다고 여겼다. 이에 딸을 마초에게 주어 사위로 삼을 것을 상의하자 대장 양백이 간언했다. 마초의 처자식이 차마를 맞은 것은 모두 그의 허물로 말미암았는데 주공은 어찌 따님을 맡길 수 있겠소. 장로도 그의 말을 옳게 여겨 사위 삼기를 단념하였다. 그러나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고 이 말이 마초의 귀에 들어가게 되자 마초는 크게 앙심을 먹고 양백을 죽일 뜻을 품었다. 양백이 이 기미를 짐작하고 그 형 양손과 상의하여 역시 마초를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마침 유장이 보낸 사자가 장로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장로가 따르지 않았다. 문득 유장이 다시 황곤을 사자로 보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황곤이 먼저 양송을 만나 설득한다. 동천과 서천, 양천은 참으로 순치의 관계라 할 것이요. 서천이 만약 깨지면 동천도 역시 보존하기 어렵소. 만약 기꺼이 구원해준다면 마땅히 20개주를 떼어 갚아주리이다. 양송이 크게 기뻐 즉시 황건을 데리고 장로를 만나서 순치의 이해관계에 더하여 20개주를 떼어줘 보답할 것이라 말하니 장로가 그 이익을 기뻐해서 따랐다. 그러나 파서 사람 연포가 간언한다. 유장은 주공과 대대로 원수로서 지금 사세가 위급해 구원을 구하여 거짓으로 그 땅을 떼어준다 하는 것이니 따르셔서는 아니되옵니다. 연포가 장로에게 유장을 절대 돕지 말라 권하는데 마초가 몸을 일으켜 나와 말한다. 제가 주공의 은혜에 감격하오나 아무 보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바라건대 일군을 거느려 가맹간을 탈취하여 유비를 사로잡고 반드시 유장에게 요구해 20개주를 떼어내어 주공에게 바치게 하겠습니다. 장로가 마초의 말을 듣자 크게 기뻐 우선 먼저 황곤을 지름길로 되돌아가게 하고 뒤따라 2만 병력을 뽑아 마초에게 주었다. 이때 방덕은 알아누워 함께 가지 못하고 한중에 남았다. 장로가 명을 내려 양백이 군사를 감독했다. 마초가 아우 마대와 더불어 날을 골라 길을 떠났다. 한편 현덕의 군마는 낙성에 머물고 있었다. 법정이 글을 줘서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 보고한다. 정탁이 유장에게 권하기를 들판의 곡식과 아울러 곳곳에 곡간을 불살라 파서의 백성을 끌어다 부수 서쪽으로 옮기고 해자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인 채 교전을 피하자 하였습니다. 현덕과 공명 모두 크게 놀라 말한다. 이 말을 따르면 우리 형세가 위급해지겠소. 법정이 웃으며 말한다. 주공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계책이 비록 독하지만 유장은 틀림없이 쓰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지 않아 유장이 백성을 옮기려 하지 않으며 정탁의 말을 듣지 않았음이 전해졌다. 현덕이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공명이 말한다. 어서 진병하여 면족간을 취해야 합니다.
이곳을 얻으면 성도도 쉽게 취합니다. 황충과 위원을 파견해 병력을 거느려 전진하게 했다. 비간은 현덕 병력이 오는 것을 듣고 이엄을 출전시켰다. 이엄이 3천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각각 포진했다. 황충이 출마해 이엄과 사오십합 싸워 승부를 가리지 못한다. 공명이 진중에서 명령해 징을 쳐 군사를 거두니 황충이 돌아와 묻는다. 마침 이엄을 잡을 참인데 군사께서 무슨 까닭으로 병력을 거두십니까? 내 이미 이엄의 무예를 보니 힘으로 취할 수 없어. 내일 다시 싸워 그대는 이기지 못하는 척해서 산골짜기로 유인하시오. 기습 병력을 내어 이기겠소. 황충이 계책을 받든다. 다음날 이엄이 다시 병력을 이끌고 오자 황충도 출전하지만 불과 10합에 이기지 못하는 척하며 군사를 이끌고 달아난다. 이엄이 뒤쫓아 질풍처럼 산골짜기로 뒤쫓아 들어가다가 번쩍 깨닫는다. 서둘러 돌아가려는데 앞에서 위원이 병력을 이끌고 가로막는다. 공명이 산꼭대기에서 부른다. 공께서 항복하지 않으면 양쪽에 이미 숨겨둔 강한 세노로서 내 방통의 복수를 할까하오. 이엄이 황망히 말에서 내려 갑옷을 풀고 투항하니 군사 한 명 상하지 않았다. 공명이 이엄을 데리고 현덕을 만나자 현덕이 그를 매우 후대했다. 이엄이 말한다. 비간이 비록 유익주의 친척이지만 저와 몹시 친밀하니 제가 가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현덕이 이엄에게 명을 내려 성으로 돌아가 비간을 기순시키라 했다. 이엄이 면죽간에 들어가 비간을 마주보고 현덕이 이토록 인덕이 있다고 찬양했다. 이제 항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화가 있을 것이라 말하니 비간이 그 말을 따라 성문을 열고 투항했다. 현덕이 마침내 면죽간에 들어가서 병력을 나눠 성도를 취할 것을 상의하는데 문득 유성마가 급보를 전한다. 맹달과 곽준이 가맹간을 지키는데 이제 동천의 장로가 파견한 마초와 양백, 마대가 병력을 이끌고 공격하여 몹시 위급합니다. 구원이 늦으면 관문을 잇고 말겠습니다. 현덕이 크게 놀라자 공명이 말한다. 모름지기 장비나 조자룡 두 장수라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자룡은 병력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소. 익덕은 여기 있으니 서둘러 그를 보내야겠소. 주공께서 아무 말씀 마십시오. 제가 그를 자극하도록 놔두십시오. 한편 장비는 마초의 가맹간 공격 소식을 듣고 크게 외치며 들어온다. 형님께 인사드리고 바로 마초와 싸우러 가야겠소. 공명이 못 들은 척 현덕을 마주해 말한다. 이제 마초가 관해를 침범하니 아무도 맞서지 못합니다. 형주로 가서 관운장을 불러와야 비로소 대적할 만합니다. 장비가 말한다. 군사께서 무슨 까닭에 나를 업신여기시오. 내 일찍이 홀로 조조 100만 대군을 막았거늘 마초 일개 필부를 어찌 걱정하겠소. 익덕께서 물을 막고 다리를 끄는 것은 단지 조조가 허실을 몰라서요. 허실을 알았다면 장군이 어찌 무사했겠소. 이제 마초의 용맹은 천하가 다 알고 있소. 위교대전에서 조조를 무찔러 그로 하여금 머리를 자르고 점포를 버려가며 달아나게 하였소.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게 만들어 보통 사람과 견줄 게 아니니 운장이라도 꼭 이긴다 못하겠소. 내 지금 바로 가서 마초를 이기지 못하면 군령을 달게 받겠소이다. 그렇다면 각서를 쓰고 선봉에 서시오. 주공께서도 몸소 가셔서 한번 조우하시지요. 저는 남아서 면죽간을 지키며 자룡이 오기를 기다려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이 말한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공명이 명령해 위원이 500의 정찰기병을 거느려 선행하고 장비는 제2대를, 유비는 후대를 맡아서 가맹간으로 진발했다. 위원의 정찰기병이 먼저 가맹간 아래 다다라 때마침 양백을 만났다. 위원이 양백과 교전에 불과 10합의 양백이 패주했다. 위원이 장비보다 앞서 공을 세우고자 기세를 타고 추격하는데 앞쪽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가로막으니 바로 마대다. 위원은 그를 오로지 마초로 여기고 칼춤을 추며 말을 내달려 맞이한다. 불과 10합의 마대가 패주하자 위원이 추격하는데 마대가 몸을 돌려 화살을 날려 위원의 왼팔에 명중한다.
위원이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 마대가 가맹간 앞까지 추격한다. 그러나 어느 장수가 함성을 우레처럼 지르며 가맹간 위에서 나는 듯이 말을 몰아 바로 눈앞에 들이닥친다. 알고 보니 장비가 가맹간 위에 오자마자 가맹간 앞에 교전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온 것이다. 마침 위원이 화살에 맞은 것이 보여 말달려 관문을 내려가 위원을 구했다. 장비가 마대에게 외쳤다. 너는 누구냐? 먼저 통속명하고 싸우자. 나는 바로 서량의 마대다. 너는 그렇다면 마초가 아니구나. 어서 돌아가라. 결코 내 맞수가 아니니 마초 그 종놈더러 직접 오라 하여라. 연인 장비가 여기 있다고. 마대가 크게 노해 말한다. 내 어찌 감히 업신여기느냐. 창을 꼬나지고 말을 내달려 곧장 덤비지만 불과 10합에 패주한다. 장비가 추격하려는데 가맹간 위에서 누군가 말을 몰아오며 외친다. 아우는 추격을 멈춰라. 장비가 고개 돌려 바라보니 바로 현덕이다. 장비가 결국 추격하지 않고 함께 가맹간으로 올라갔다. 현덕이 말했다. 내 성질이 조급한 게 걱정돼 내 뒤따라 여기 왔다. 오늘은 마대를 이겼으니 너무 조급히 굴지 말고 내일 마초를 취하도록 편히 쉬는 것이 좋겠기로 말렸다. 하고 첫날을 보내었다. 이튿날이다. 현덕이 내려다보니 전기가 숯불처럼 빽빽하고 군사는 까맣게 들을 덮었다. 그 중에도 유난히 눈에 띄는 장수가 있다. 사자투구를 쓰고 짐승무늬 허리띠를 둘렀으며 은빛 갑옷에 하얀 점포를 입었다. 첫째는 그 차림새가 비범하고 둘째는 그 사람의 재능이 출중하니 현덕이 감탄한다. 내 들으니 서량에 금마초 있다더니 과연 명불허전이로구나. 옆에서 듣고 있던 장비는 이를 갈며 몸을 날려 맞아 싸우러 가려 한다. 현덕이 장비를 말린다. 가만히 있거라. 우선 저 얘기를 피하여야 한다. 가맹간 아래에서 마초 홀로 장비를 약올리며 나와서 싸우자 한다. 위에서 장비가 그를 잡아먹지 못해 한탄하지만 현덕이 거듭 가로막는다. 점점 시간이 흘러 오후에 이르렀다. 현덕이 바라보니 마초 진영의 인마가 모두 피로하다. 마침내 500기를 뽑아주니 장비를 따라 가맹간 아래로 돌진한다. 장비 군사들이 다다르자 마초가 창을 들어 뒤쪽에 한번 지시하자 멀지 않은 거리만큼 물러서니 장비 군마들이 일제히 멈춰서 포진한다. 가맹간 위에서 군마들이 속속 나온다. 장비가 창을 꼬나지고 출마해서 크게 외친다. 연인 장익덕을 내 아느냐? 마초가 말한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제후이건을 어찌 시골뜨기를 알아보겠느냐. 장비가 크게 노했다. 두 사람의 말이 일제히 튀어나와 두 사람의 창이 함께 들린다. 100암 남짓 싸워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현덕이 탄식한다. 참으로 호랑이 같은 장수로다. 장비의 실수를 두려워해 서둘러 징을 쳐서 군사를 거두니 두 장수가 각각 돌아간다. 장비가 진중으로 돌아와 말을 잠깐 쉬게 하더니 투구도 안 쓰고 오로지 두 건을 두르고 말에 올라 다시 진 앞으로 나가서 마초에게 도전한다. 마초가 다시 나와 교전을 재개했다. 현덕은 장비가 실수할까 두려워 스스로 갑옷을 걸치고 관을 내려가 진 앞에 바로 다다른다. 바라보니 장비와 마초가 다시 100함 남짓 싸우고도 두 사람이 오히려 더욱 기력을 떨친다. 현덕이 징을 쳐서 군사를 거두라 지시한다. 두 장수가 갈라져 각각 본진으로 돌아갔다. 이날 이미 날이 저물어 현덕이 장비에게 말한다. 마초는 영롱하니 함부로 대적할 수 없다. 일단 가맹간으로 물러나 내일 싸우자. 장비가 몹시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멈추려 하지 않으며 크게 외친다. 맹세코 죽어도 돌아가지 않겠소.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무슨 수로 싸운단 말이냐. 횃불을 켜면 그만 아니겠소. 이렇듯 주고받는데 마초가 말을 바꾸어 타고 진 앞으로 나와 크게 외친다. 장비야, 감히 야전을 하겠느냐. 장비가 성이 나서 현덕에게 향하더니 말을 갈아타고 진 앞으로 돌진하여 외친다. 내 놈을 잡지 못하면 내 맹세코 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장비도 마주 소리친다. 좋다.
나도 너를 이기지 못하면 맹세코 영체로 아니 가겠다. 두 장수의 늠름한 모습이 맞서자 양군의 아우성 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1,100이 넘는 횃불은 백일처럼 휘황하다. 두 장수가 또다시 진 앞으로 향하여 격전을 치룬다. 20함 남짓에 마초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자 장비가 크게 외친다. 네 이놈, 어디로 달아나느냐? 알고 보니 마초는 장비를 이길 수 없자 속으로 꾀를 내어 거짓으로 패해서 장비로 하여금 추격하게 만든 것이다. 몰래 동추를 왼손으로 꺼내더니 몸을 비틀어 장비에게 구리추를 던진다. 장비는 마초가 달아날 때부터 속으로 방비하고 있었던지라 구리추가 날아오자 번쩍 피하니 귓전을 스쳐 지나간다. 장비가 말머리를 돌리자 마초가 도리어 뒤쫓는다. 장비가 말을 잡아세워 활에 화살을 매겨 되돌아 마초를 쏘지만 마초가 민첩하게 피해서 두 장수가 각각 진영으로 돌아간다. 뒤에서 소리가 난다. 현덕이 말을 몰아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는 마초더러 말하였다. 나는 오늘까지 인의로 사람을 대했지 속인 일이 없는 바이니 마초 그대는 군사를 거두시오. 내 그 틈을 타서 뒤쫓지는 않겠소. 마초가 그 말을 듣고 스스로 뒤쪽을 맞고 그 군사들이 점차 물러났다. 현덕 역시 군사를 거둬 가맹간으로 올랐다. 다음날 장비가 또 간을 내려가 마초와 싸우려 하는데 누군가 보고한다. 군사께서 오셨습니다. 현덕이 맞이하자 공명이 말한다. 제가 듣건대 마초는 천하의 호랑이 같은 장수이니 익덕과 죽기로 싸우면 그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다칩니다. 그러므로 자룡과 황충더러 면족간을 지키게 하고서 밤새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 작은 꾀를 쓴다면 마초가 주공께 투항할 것입니다. 내 보니 마초가 영용하여 몹시 아까운데 어찌 그를 얻겠습니까? 제가 듣건대 동천의 장로는 스스로 한영왕이 되고 싶다 합니다. 그 수하의 모사 양송은 몹시 뇌물을 탐하니 사람을 지름길로 보내 곧장 한중에 다다라서 먼저 금은보화로서 양송과 교로한 뒤에 장로에게 글을 올리기를 내가 유장에게서 서천을 쟁취하면 이는 곧 그대의 복수이니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말을 듣지 않음만 못하오. 성사되면 그대를 한영왕으로 보장하겠소 라고 하게 합니다. 그가 마초의 병력을 철회하게 만들고 그때를 기다려 계책을 써서 마초를 투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덕이 크게 기뻐 즉시 그를 다듬어 송건더러 황금과 진주를 지니고 지름길을 따라 곧장 한중에 가게 했다. 양송을 만나게 부탁해서 이 일을 알리며 황금을 주었다. 양송이 크게 기뻐 당장 송건을 데리고 장로를 만나 진언하도록 도와주었다. 장로가 말한다. 현덕은 겨우 좌장군인데 어떻게 나를 한영왕으로 보장하겠소? 양송이 말한다. 유비는 대안의 황숙이니 천자께 글을 올려 보장함이 꼭 들어맞습니다. 장로가 크게 기뻐서 곧 사람을 보내 마초더러 병력을 거두라 했다. 송건은 양송의 집에 머물며 회신을 기다렸다. 하루가 안 돼서 사자가 돌아와 보고한다. 마초가 말하기를 아직 성공하지 못해 병력을 물리지 못하겠다라고 하옵니다. 장로가 다시 사람을 보내 소환했지만 또다시 말을 듣지 않았다. 잇따라 세 차례에 걸쳐 그가 돌아오지 않자 양송이 말한다. 그는 평소 언행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데다 기꺼이 병력을 거두려 하지 않으니 그 뜻은 틀림없는 반역입니다. 마침내 사람을 시켜 말을 퍼뜨렸다. 마초는 서천을 탈취해 스스로 촉의 주인이 되어 부친의 원수를 하려 하는 것이지 결코 한중의 신하가 될 마음은 없다. 장로가 이를 듣고 양송에게 계책을 묻자 양송이 말한다. 한편으로 사람을 보내 마초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내가 이왕 성공할 마음이라면 내게 한 달의 기한을 줄 터이니 내가 제시하는 3가지 일을 따라야 한다. 이를 따르면 포상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주살하겠다. 첫째 서천을 빼앗고 둘째 유장의 수급을 거두고 셋째 형주 병력을 물리쳐라. 이 3가지가 성사되지 않으면 내 머리를 바쳐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장위에게 군사를 맡겨 관해를 지켜 마초의 반란을 방비하십시오.
장로가 이를 따라 사람을 마초 진중으로 보내 3가지 일을 말하게 했다. 마초가 크게 놀라 말한다. 내 무슨 수로 이 일을 다 한단 말인가? 마초는 마대와 함께 여러 가지로 의논 끝에 부득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양송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곧 사람을 시켜 다시 말을 전파시켰다. 마초가 갑자기 회군한다니 이는 필시 딴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일게다. 이렇듯 성중에 소문이 자자하니 장의가 7갈래 군사로 나누어 길목을 굳게 지켜 마초 병력의 진입을 막았다. 마초가 진퇴양난이요 또다시 가려도 갈 곳 없는 딱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제47장 파촉 41주 천하에 이름난 용장이건만 공명의 새치혀 끝에 놀아나는 개교에 빠져 마초는 이러한 상황에 빠져버렸다. 공명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몸소 나가 마초를 설복시켜 항복을 받겠노라고 현덕에게 품하였다. 그러나 현덕은 듣지 않는다. 선생은 나의 고갱신복인데 만약 잘못되면 어찌하겠습니까? 공명이 뜻을 굽히지 않고 가겠다 했지만 현덕은 거듭 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조자룡의 추천장을 지닌 서천 사람 하나가 기순에 왔다는 소식이 왔다. 현덕이 불러들여 물어보니 바로 건영 유원 사람으로 성은 이, 이름은 회, 자는 덕왕이다. 현덕이 말했다. 지난날 공이 유장에게 고간했다 들었는데 이제 내게 오면 무슨 까닭이오? 제가 듣건대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앉고 어진 신하는 주인을 골라 모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날 유장에게 간한 것으로서 신하의 마음을 다했사오나 그가 쓸 줄을 모르니 반드시 패망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군께서 인덕을 촉당에 베푸시니 반드시 성공하실 것을 알아 기순하러 왔을 뿐입니다. 선생께서 이렇게 오시니 유비를 많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회는 현덕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들으니 마초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합니다. 제가 지난날 농서에서 그와 일면식이 있었기에 바라건대 마초를 찾아가 귀순을 설득해볼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공명이 말한다. 마침 누군가 저를 대신해서 보낼 참이었소. 바라건대 공께서 무슨 말로 설득하실지 듣고 싶소. 이해가 공명의 귓가에 대고 여차여차 자세히 말하자 공명이 크게 기뻐 그 즉시 파견했다. 이회가 마초의 영체를 찾아가 먼저 사람을 시켜 통성명하자 마초가 말한다. 내가 알기로 이회는 변사인데 이제 틀림없이 설득하러 오는구나. 먼저 도부수 20명을 막사 안에 숨기며 지시한다. 배라고 명을 내리는 대로 즉시 그를 육젖으로 만들어라. 잠시 뒤 이회가 들어온다. 마초가 막사 안에 단정히 앉아 움직이지 않은 채 이회를 꾸짖는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 일부러 새객으로 왔소이다. 내 칼집에 보검을 새로 갈아서 넣어두었다. 허튼 소리를 한다면 바로 이 보검을 쓰리라. 이회가 웃는다. 장군이 머지않아 재앙을 맞겠구려. 다만 걱정은 새로 갈아놓은 보검으로 내 머리를 베기는커녕 스스로 해칠까 하는 것이오. 내게 대체 무슨 재앙이 닥친단 말이냐. 제가 듣건대 월나라 서씨를 아무리 헐뜯어도 그 아름다움을 가릴 수 없었고 제 나라 무염 땅의 주녀 종리춘을 아무리 지켜 세워도 그 초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해도 결국 기울고 보름달도 이지러진다 했으니 이것은 천하에 변치 않는 이치입니다. 이제 장군은 조조와는 부친을 죽인 원수를 졌고 농서 지방에는 절치부심의 원한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유장을 구원하기 위해 형주의 병력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뒤로는 양송을 제어해 장로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천하는 장군을 용납하지 않고 장군의 일신은 따를 만한 주공이 없습니다. 만약 위교의 패전, 이전의 실패를 되풀이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천하 사람들을 보겠습니까? 마초는 묵묵히 이회의 말을 듣는다. 이회는 다시 말한다. 장군이 현덕을 이기면 좋아할 자는 조조밖에 없을 거요. 옳은 말씀이요.
마침내 마초는 고개를 숙여 이회 앞에 사죄하였다. 이회는 마초의 굴복을 보자 그대로 꾸짖었다. 이미 제 말이 옳다면 어찌 장하의 도부수는 매복한단 말이오. 마초는 크게 부끄럽게 여겨 20명의 도부수를 꾸짖어 쫓아내며 말하였다. 공의 말씀이 모두 다 옳으나 다만 내가 길이 없어서 황숙을 뵙지 못함을 한탄하는 바요. 그 무슨 말씀이오? 황숙으로 말하면 세상이 다 알듯 어진 선비를 예우하니 반드시 성공하실 것을 알 수 있어서 유장을 버리고 그분께 기순하였습니다. 공의 부친께서 지난날 황숙과 약속하여 역적을 함께 토벌하자 약속하셨거늘 공께서 어찌 어둠을 버리고 밝음을 찾아가서 위로는 부친의 복수를 도모하시고 아래로는 공명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마초가 크게 기뻐 즉시 양백을 불러들여 한 칼에 베어 그 수급을 들고 이회와 함께 가맹간으로 올라가서 현덕에게 투항했다. 현덕이 몸소 맞아들여 상빈의 예로서 대하니 마초가 고개 숙여 살해했다. 이제 밝은 주인을 만나니 마치 구름과 안개를 걷어내 푸른 하늘을 바라보듯 하옵니다. 하고 살해하기를 맞이 않는다. 그때 송곤이 이미 돌아와 있었다. 현덕이 다시 명령해서 곽중과 맹달이 가맹간을 수비하게 하고 곧 병사를 빼어내어 성도를 취하러 왔다. 조자룡과 황충이 면죽간으로 맞아들였다. 누군가 알린다. 초계장수 유중과 마한이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바라건대 제가 가서 두 사람을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조자룡이 말하고 말에 올라 군사를 이끌고 출전했다. 현덕은 성 위에서 마초를 관대하려 잔치를 배설하고 모두들 자리 잡고 앉으려는데 조자룡이 어느덧 두 사람의 머리를 베어 돌아와 자리 앞에 받치었다. 마초는 놀라며 한편으로 공경함을 금할 수 없었다. 주공께서는 군마로 무찌르실 것 없이 제가 직접 유장을 불러내어 투항시키겠습니다. 기꺼이 항복하지 않으면 제가 몸소 제 아우 마대와 더불어 성도를 취해 두 손으로 봉헌하겠나이다. 현덕이 몹시 기뻐 이날 즐겁기 그지없었다.